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골 마을 오정의 사과 농장에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절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지만 정작 그녀가 듣고 싶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올해는 사과가 작년보다 더 탐스럽구나. 당신 손길이 닿으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게지. 우리 사과밭이 문경에서 제일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과수원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남편은 마른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깊은 주름진 눈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10년 부부는 소 몇 마리와 사과 농장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멈췄고 약초를 달여 마시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식 없는 부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정혜의 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 제사를 지내주겠나? 올해도 손주 얼굴 보기는 틀렸는갑다. 우리 집안 대대로 문경에서 살아왔는데 이래 대가 끊기다니 우야노. 정혜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마 위에 호박은 눈물로 흐릿해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냄비 앞으로 가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 자국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혜야, 당신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 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세상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되는 거야. 옆집 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사과를 따면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야 아이들 셋 먹여 살리려니 이렇게 고생이지만 정혜 씨는 둘이서만 살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누가 돌봐주나요? 아이도 없는데 재산 모아서 뭐 하게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정혜의 가슴에는 칼이 꽂히는 듯했습니다. 저녁이면 부부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밤, 남편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저도 많이 지쳤어요. 병원도 다 돌아다녀 봤고 절에 백일 기도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가끔 꿈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해서 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혜의 긴 고백에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아가는 게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인가 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문경의 쓸쓸한 시골집에서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마당의 개가 유난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부부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저 개소리가 심상치 않네요. 밖이 너무 어두워서 창문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혜의 말에 남편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정혜야, 이런 일이. 여보, 빨리 나와서 봐야 해. 빨리 나와봐. 남편의 목소리에서 최근 몇 년간 들어본 적 없는 설렘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잠옷차림 그대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추운 밤에 누가 이렇게 어린 아기를 두고 갔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포대기에 꽁꽁 쌓인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어쩌면 좋죠?
내일 날이 밝으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혜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아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은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촛불 아래 아기의 얼굴이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젖을 물리자 아기는 그녀의 체온의 안정을 찾은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혜야, 이건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자. 아무도 모르게 우리 호적에 올려서 친딸처럼 키우면 어떨까?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늘 딸아이를 꿈꿔왔어요. 이름도 진작에 지어뒀답니다. 수민이라고요.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총명하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아이를 수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딸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적막했던 시골집에 새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부부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수민이가 집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의 봄날이었습니다.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에서 정혜는 늘 그랬듯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혜 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정혜는 갑자기 구역질이 나와 자리를 피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설렜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일을 더 도와줘야 했는데 미안해. 오늘은 일찍 쉬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저 오늘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이상하게 요 며칠 속이 자주 울렁거리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환한 미소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 되셨네요. 초음파 상으로도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심장 소리도 아주 힘차답니다. 선생님, 정말 임신 맞나요? 이거 꿈 아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민아, 우리 딸. 네가 이제 진짜 언니가 되는 거야. 엄마 뱃속에 내 동생이 자라고 있단다. 앞으로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줄 거지? 우리 수민이가 이제 큰언니니까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동생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해. 그동안 혼자여서 많이 외로웠지? 아빠, 정말 제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인형도 같이 가지고 놀고 공주놀이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싶어요. 5살 수민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건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건우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30년 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이었는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고 정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민아, 건우야.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아보렴.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단다.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서로 의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두 사람은 피가 섞인 진짜 남매야. 수민아, 네가 누나니까 건우를 잘 돌봐주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랑 놀러 가요라고 말했고 수민이는 아빠 제가 맛있는 밥 먹여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정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보낸 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수민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건우와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재산도 둘에게 반씩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수민이가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때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꼭 말해줘요. 정혜야, 내가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정혜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두 아이를 당당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수민이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 정혜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정혜와 남편이 평범한 농부였던 것과는 달리 수민이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제가 전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을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수민이는 꼭 서울 가서 더 큰 꿈을 이뤄야 한다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적대요. 엄마, 저 정말 서울로 유학 가고 싶어요. 우리 수민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딸을 두다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정혜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수민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해주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수민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매일 학원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켜주세요?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은 다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데. 건우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우야, 누나는 공부를 특별히 잘하니까 더 공부를 시키는 거야. 내가 누나처럼 공부를 잘하면 너도 보내줄게. 엄마가 너무 누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봄날 오후 수민이는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수민이가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애들은 저 닮아서 그런지 공부랑은 담을 쌓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늘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민이가 절 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는데. 수민이 친부모님이 필시 똑똑하고 키도 크신 분이었나 보네요. 그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다행이에요. 똑똑하고 몸매도 좋고. 수민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의 대화는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그 의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대문을 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와 옆집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민이의 학교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가정 시간에 선생님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두부도 넣고 참치도 넣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짜게 된 것 같지만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맛보고 평가해 주세요. 건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수민이와 정혜는 밥그릇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정혜가 잠자리에 들려 할 때였습니다. 수민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의 딸이 아닌 건가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가요? 저는 엄마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닌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아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민이 네가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수민아,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야. 17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너를 만났단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세요? 엄마가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제 부모님은 누구신지 전부 알고 싶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엄마도 내 친부모가 누군지 정말 몰라.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널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애틋하게 사랑하며 키웠어.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그건 변함없는 진실이란다. 그날 이후 수민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늘 1등하던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혜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시장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민이가 염색한 머리에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길에서 수민이는 낯선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왜 여기서? 정혜는 딸을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수민이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수민이를 친딸처럼 키우겠다던 그 간절한 다짐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혜는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해줄 수 있었는데. 후회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수민이의 성적은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교실에서도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담임 선생님은 정혜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수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성적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혹시 집안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민이가 이렇게 변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혜는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수민이를 정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지금 밤 12시야.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 오는 거니? 선생님이 오늘 널 많이 걱정하시더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왜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버려진 아이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인 척 하지 마세요. 수민이의 날카로운 말에 정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의 딸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런 적도 없었고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수민이의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렸고 수민이는 말없이 밥만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수민이는 서울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해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아볼까 해요. 정혜는 수민이의 마지막 큰절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수민이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고 그것이 정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1년은 한두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통화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점차 끊겼습니다.
건우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엄마, 혹시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서울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누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라도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건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어디서 뭐 하고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다리도 안 좋으신데 농사 그만두시고 제가 사는 데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됐으니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니 제가 너무 걱정돼요.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혹시 수민이가 마음을 돌리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이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엄마가 여기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해. 정혜는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매일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면 수민이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그 아이가 따먹던 감나무에 감이 익어갔지만 수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혜는 매일 수민이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을 널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혜와 건우가 제사상을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수민아, 정말 내가 맞니?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수척한 얼굴이었고 긴 소매 사이로 팔에 있는 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매일 기다리던 딸이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버지 제사라 건우도 와 있나 봐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간간히 누나를 흘깃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 있고 싶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나 봐요.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어요. 건우가 먼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누나. 이제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제가 자주 못 와서 늘 죄송했거든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네가 곁에 있으면 좋구나.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수미는 말없이 농사일을 도왔고 때때로 멍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빚을 좀 졌어요. 8천만 원인데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밭을 팔아서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수민이의 진짜 목적이었던 걸까요? 돈을 주면 아이는 또다시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수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친엄마였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저는 남이니까 이러시는 거죠? 키워주셨다고 해서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요? 정혜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수민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상자에는 옛 가족 사진과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수민이와 건우에게 반씩. 하지만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수민의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친자식인 건우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저녁밥을 먹으며 수민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거야. 나중에 그때 가서 너희 둘이 공평하게 나누렴. 수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친자식인 건우의 몫이 될 테니까요. 유언장을 본 후
수민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몫을 받겠지만 그게 언제일까? 빚은 자꾸 불어나는데. 엄마가 말한 공평한 분배, 그건 결국 거짓말일 뿐이야. 8천만 원에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고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만 없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가 병원에서 돌아오자 수민이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엄마가 평생 농사만 지으시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는 저랑 같이 좋은 데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쉬어야죠. 갑자기 웬 여행이니? 농사철인데. 엄마, 다리도 안 좋으신데 좀 쉬면서 구경도 하고 오면 좋잖아요. 제가 다 알아봐 놨어요. 맛있는 식당도 찾아놨고 경치 좋은 곳도 많대요. 그럼 건우도 같이 가자꾸나. 오랜만에 가족여행하면 좋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우리 둘이만 가요. 엄마랑 저랑.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엄마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여행 내내 수민은 평소와 다르게 밝았지만 때때로 보이는 초조한 눈빛이 정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가. 정혜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목적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엄마,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도 해요. 옛날처럼요. 평소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이는 딸의 애정어린 모습에 한 잔을 비웠습니다. 차에서 졸다 깼을 때 정혜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백미러에 비친 수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수민아, 여긴 어디니? 왜 이런 곳으로 온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엄마, 잠깐 내려주세요. 차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난 그냥 여기 있을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엄마도 잠깐 나와서 몸 좀 푸세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날 일이에요. 차에서 내린 정혜는 수민의 눈빛에서 낯선 광기를 읽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자신이 키운 수민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엄마 잘못이에요. 그때 8천만 원만 갚아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죠. 나중에 재산 반반 나눠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어차피 다 건우 거잖아요. 수민이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차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수민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수민은 차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혜가 차문에 매달렸지만 수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혜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 키운 우리 수민이가. 정혜의 절규가 깊은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보다 더 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 숨겨둔 걸까요? 정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달빛이 쐬어드는 산길에 홀로 서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이곳에 버리려 했던 수진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수민아,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찬바람이 스치자 정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젊은이라면 밤새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녀의 다리 상태로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이렇게 죽는구나.
네 누나가 이럴 줄은 몰랐어. 아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든 가방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뿐이었습니다. 정혜는 1시간 정도 길을 내려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아픈 다리는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관절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걸까?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문득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민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건우가 태어났던 날, 네 식구가 사과밭에서 함께 웃으며 사진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꼭 안아주던 모습까지. 여보, 수민이를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해갔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팔을 꼭 껴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는 이제 완전히 감각을 잃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건우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수민아,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이틀째 되는 날 정혜의 의식이 완전히 흐려져 갈 때였습니다. 여보,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와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버섯을 따러 온 마을 부부가 정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정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혜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머리맡에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산에서 발견되셨을 때는 심각한 탈진 상태였어요.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네요. 지금은 링거액이 들어가고 있으니 좀 쉬세요. 간호사가 정혜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정혜는 병실 전화기로 건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건우야, 엄마인데 지금 문경중앙병원이야. 너만 와줄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누나가 실종신고를 해서 경찰에서도 찾고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건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1시간 후 건우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건우야, 내 누나가 엄마를 산에 버리고 갔어.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나 봐.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구나. 네? 설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내 누나가 그랬어. 엄마를 버리고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거야. 하지만 경찰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살인미수라고요. 안 돼. 경찰에는 말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더는 내 누나를 감싸주지는 않을 거야. 엄마도 이제는 마음을 정했단다. 어둑해진 병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혜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품어온 모성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민이를 감싸지 않을 거야.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이제는 접어야겠구나. 정혜는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는 건우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던 수미는 정혜를 보자 영혼이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누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질투할 정도로 더 예뻐하시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누나는 이제 우리 누나가 아닌 것 같아요. 건우야, 정혜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건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봐도 엄마 아빠는 누나를 더 아끼셨어요. 누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공부도 더 시키시고 저는 질투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누나는 어떻게 엄마를...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혜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해맑게 웃던 어린 수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첫 돌잔치 때 예쁜 한복을 입고 웃던 모습,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며 신나게 뛰어가던 모습,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추억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정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당에 들이운 긴 그림자처럼 세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처럼 정혜의 마음속에도 슬픔이 깊게 물들어갔습니다. 수민아, 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정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는... 수민이 흐느끼며 정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혜는 단호하게 손을 뺐습니다. 네가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20해 동안 키운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가 날 버린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도 끝났다. 더는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구나.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라. 용서는 했어.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너를 다시는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구나.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보석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산 네 돌반지야. 그리고 여기 1,000만 원. 이걸로 우리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자. 엄마, 전 이제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의 딸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혜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거라. 더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날 버린 그 산에서 나는 이미 딸을 잃었다. 수민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창문 틈으로 바라보며 정혜의 눈앞에 27년 전 그날이 겹쳐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대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 속 갓난아기의 모습이 그때는 그토록 기뻤던 순간이 이제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수민이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 키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나 봐요. 방 안에서 정혜는 창문 틈으로 수민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늦가을에 찬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수민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우가 퇴근 후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건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엄마 곁에서 사과 농사도 배우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정혜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 전 수민이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엄마 때문에 네 앞길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요즘 다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보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평생 모시면서 이 과수원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정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사과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붉게 익어가는 사과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엄마는 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해. 7년 전 수민이가 시골로 내려와서 산다고 했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사과밭에서는 모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쪽 나무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늘에서 좀 쉬세요.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도 아직은 할 수 있어. 네가 옆에 있어 주니까 더 힘이 나는구나. 늦여름의 햇살이 사과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하는 건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사과가 정말 잘 열렸네요. 이렇게 탐스럽게 익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사과밭이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정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 아이는 잃었지만 남은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그녀의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혜는 건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너와 의논할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내 아버지의 유언에 관한 거야. 정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너와 수민이에게 반반 나누라고 하셨지. 그동안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단다. 건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결정을 했어. 내 몫은 그대로 줄 거야. 하지만 수민이의 몫은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해. 수민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엄마,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수민이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수민이에게 해준 것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면 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가정을 만날 수도 있겠지. 정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이해해 주겠니?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정혜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민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걸 다른 아이들에게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구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 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상이 필요했던 거야. 다음 날 정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기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수민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수민아, 너도 어디에서든 잘 살길 바란다. 정혜는 창밖에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물들기 시작하는 병실 창가에서 박정순 씨는 남편의 마른 손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해온 남편은 이제 병상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간호사님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이제 식당 일도 그만두고 미안하오. 내가 술을 좀 줄일 걸 그랬나 봐요. 매일 퇴근하고 한 병씩 마셨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순 씨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평생 힘든 일 하시면서 하루 한 병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우린 검소하게 살면서 서울에 집도 마련했잖아요.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요.
자식들 공부시키고도 이만큼 모았으면 잘 사신 거예요. 남편은 자식 얘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호는 이제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고 예진이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 내가 아프기 전에 자식들 앞날은 다 꾸려놓은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구려. 창밖으로 서울의 늦은 오후 풍경이 보였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남편 곁을 지키기 위해 식당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있어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보,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면 병원비는 충분해요. 당신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참 열심히 살았지. 힘들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 이제 애들 결혼도 시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병실에는 저녁 무렵에 붉은 노을이 들어찼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이마에 난 주름을 매만지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병실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딸 예진이의 발걸음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예진이는 아버지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버지는 주무시나 봐요? 정순 씨는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진이는 시골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먼 곳에서도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진아, 아침은 먹었니? 토요일마다 이렇게 새벽부터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어제는 아버지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예진이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직접 담근 매실청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담근 매실청 가져왔어요. 두 분 입맛도 없으실 텐데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비쌀 법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요. 정순 씨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예진이의 학원비를 줄여가며 재호의 교육비를 더 투자했었지만 지금은 한 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재호야, 오늘은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셨어.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재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예진이가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내일 저녁까지 있을 건데 회의 끝나고 저녁에라도 잠깐 들르면 안 돼? 아버지가 오빠 많이 기다리셔. 하지만 재호는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창밖으로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진아, 네가 이렇게 매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가 예전에 네 오빠한테만 신경 써서 너한테는 많이 미안해. 예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농사 짓는 게 힘들어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창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정순 씨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던 딸 학원도 못 보내고 아들 과외비 대느라 딸의 옷도 제대로 못 사줬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순 씨가 집에 잠시 갔다 온 사이 병실에는 아들 부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든 듯 보였고 재호와 지혜는 병실 구석의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몇 달째 병원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는데 이렇게 자주 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벌써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보험도 없으시다면서요?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비 감당 못해서 집까지 팔아야 하면 어떡해요? 요즘 하루 입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으시고 집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이렇게 병원비만 쓰는 건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병원비가 계속 나가버리면 우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들잖아요. 어머님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상의 남편은 눈을 감은 채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꺼풀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집을 혼자 차지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집은 받아내야 해요. 재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아뵈면서 아버지 마음을 얻어야 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집을 받을 수 있게. 부부가 병실을 나간 후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정순 씨에게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집은 당신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소. 재호한테는 작은 오피스텔만 주고. 정순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재호가. 아니, 더는 말하지 않겠소. 그저 내 말대로만 해주시오. 절대로 우리 집은 재호에게 주면 안 돼요. 남편은 재호 부부의 대화를 정순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정순 씨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진이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 깊이 하는 채 며칠 후 남편은 정순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쌀쌀한 공기 속에서 향 피우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왔고 곳곳에서 조용한 위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예진이는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애들 얼굴 더 자주 보여드릴 걸.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반면 아들 부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무언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며 재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장례 끝나고 어머님이랑 유산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상속 절차 밟아야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호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내일이라도 어머님이랑 집 문제 의논해봐요. 정순 씨는 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조 완장을 찬 재호의 팔에는 깊은 슬픔이나 상실감 대신 어떤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장례 끝나고 아버지 재산 문제로 의논 드릴 게 있는데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피로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니? 그때 예진이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시죠? 제가 있을 테니까 좀 쉬다 오세요. 향불 연기 사이로 재호 부부의 속삭임이 계속되었고 정순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정순 씨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재호 부부와 예진이가 마주 앉았고 정순 씨는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호야, 예진아.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있단다. 이 집은 내가 갖고 오피스텔은 재호가 가지라고 하셨어. 정순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엄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방 3개나 되는 집에서 뭘 하시겠다고? 차라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오피스텔 하나로는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요. 그때 예진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유산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는 지금처럼 농사 지어서 번 돈으로 살면 돼요. 정순 씨는 예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진아, 사실 너한테 줄 유산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네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 재호는 예진이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엄마 혼자 계실 때 자주 와서 도와드리면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실 것 같아?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이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써놓으신 거야. 저 오피스텔이면 월세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형편도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저 좋은 대학 보내고 공부를 시키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재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더 이상 올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지혜도 따라 일어났고 두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재호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먼 곳에 사는데도 예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사위는 항상 정순 씨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수확한 건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정순 씨에게 예진이의 방문은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1년 만에 재호가 정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뺨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주신 오피스텔, 제가 받자마자 팔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서 남겨주신 건데 죄송합니다.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혜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그렇게 상처드린 게 너무 죄송해요. 요즘 남편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오자고 했어요. 정순 씨의 마음 한켠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효도는 뒷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진짜 아들 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등을 돌렸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찾아온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정순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재호 부부는 정순 씨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평소의 호화로운 식탁은 사라지고 검소한 반찬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저녁, 재호의 집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제 들렀을 때 보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어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님도 거기 계시는데 매일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셨대요. 저희도 주말마다 찾아뵐 테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의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아들의 방문이 결국 이런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차라리 집을 파시고 그 돈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순 씨는 찬밥을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1년 전 오피스텔을 날린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집마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예전처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재호의 말에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경계하라 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정순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정순 씨는 재혼의 집 손님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복도 끝 재호 부부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해요.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치매 진단서 같은 거 떼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더라고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우리가 법적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처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보, 혹시 아가씨가 방해하면 어쩌죠? 걱정 마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애가 뭐를 알겠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정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까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피스텔 하나 받은 걸로는 만족 못해요.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내 몫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편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맞아요, 여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차피 당신 주실 텐데 미리 주시는 게 좋죠. 정순 씨는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해요. 복도의 어둠 속에서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재호를 경계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 정순 씨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손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녘 정순 씨는 재호의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길을 걸으며 아들 부부의 대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그녀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순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잠깐이라도 재호를 다시 믿었던 제가 한심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이제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라던 이 집,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 공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상대로 재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언제 가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지혜도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정말 요양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정순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마치 악몽처럼 떠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엄마가 잘 생각해 볼게.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아들을 다시 믿었던 것이 부끄러웠고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잊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호 부부가 돌아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재호의 요양원 이야기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른 아침 예진이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새벽 버스 타고 왔어요. 재호 부부의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참이었는데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려와 준 딸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우시는 거예요? 오빠가 또 뭐라고 한 거예요? 정순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늘 맞이인 재호만 신경 쓰느라 항상 뒷전이었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내려오세요. 시골이라 복잡하지도 않고 텃밭도 있어서 채소도 기르실 수 있어요. 공기 좋은 데서 사시면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정순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너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예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지금도 행복해요. 농사 짓는 게 힘들어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참 좋아요. 정순 씨는 딸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재호에게 양보하며 자란 예진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실어드릴게요. 정순 씨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레 싸면서 정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이제 우리 예진이네 가요.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올게요. 사위는 짐을 싣고 내리는 내내 넉넉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트럭에 오르면서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첫날 정순 씨는 예진이네 마당에 들어서며 새로운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달리 여기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많이 초라해 보이시죠? 그래도 채소랑 과일은 직접 기른 걸로 드실 수 있어요. 사위는 수줍게 웃으며 마당 한켠의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비록 집은 낡았지만 마당에는 싱그러운 상추며 고추가 무성했고 담벼락에는 포도덩굴이 뻗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오셨다! 손주들이 달려나와 정순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던 얼굴들인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서울 병원 가실 때는 제가 꼭 모시고 다닐게요. 여기가 시골이라 불편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사위의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서방.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 예진이는 어머니를 마을 경로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또래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금세 정순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여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노세요. 매일 아침 손주들과 텃밭에 나가 채소도 가꾸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평화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오늘은 우리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 싸드릴게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더없이 맛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정순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예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재호 부부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부터 현관 앞에 낯선 구두들이 보였고 집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부동산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주방이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채광도 좋아서 신혼부부께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중개인의 상냥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 우리 어머니 집인데 무슨 일이시죠?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혹시 아드님 되시나요? 어머님께서 집을 내놓으셨는데 모르셨나요? 며칠 전에 금매로 부동산에 의뢰하셨거든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랑 상의도 없이 왜 갑자기 집을 처분하시려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집은 너희 아버지가 내게 준 거야.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날 밤 너희 집에서 다 들었어.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 팔리면 그 돈 저희한테도 나눠주실 거죠? 그건 너희 몫이 아니야. 난 이미 예진이네로 와서 살고 있어. 집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나 죽으면 예진이한테 줄 거야. 재호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가 너무 늦었나 봐요.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재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아가씨네로 가봐요. 어머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해요. 이대로 물러날 순 없잖아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 매수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진이네로 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해질 무렵 예진이네 마당에 급하게 차가 한 대 들어섰습니다. 재호 부부가 서울에서 달려온 것입니다. 정순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병원 다니기도 힘들어요. 서울 집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시고 간병도 해드릴게요. 정순 씨는 마당 처마 밑에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호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걱정돼서 같이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집이 탐나서 그러는 거잖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정순 씨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너희 계획 다 알고 있어? 이제 그 집은 팔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남으면 예진이한테 줄 거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그건 내 문제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네 욕심으로 주식에 날린 오피스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집까지 노리는 거니? 지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으면 너희 둘에게 반반씩 나눠주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이제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재호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빛이 물든 마당에는 재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았고 처마 및 풍경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더 이상 너희들 보고 싶지 않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정순 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모성의 끝마저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 부부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식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픈 선택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모두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돈이 제일인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요즘,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